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4월 30일 화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의 투자 규모와 면적이 계획보다 축소돼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투자 유치가 시작됩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을 위해 2천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한전과 체결했습니다.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54명이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 9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추가 소송을 냈습니다. 산재 요양을 신청한 노동자를 사측이 징계하려 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이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합작법인의 투자 금액과 공장 부지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축소돼 추진됩니다. 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 간담회에서 광주시가 밝힌 내용인데요. 지역 기업들은 합작법인의 수익성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효 기자입니다.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사업비는 자본금과 차입금을 합쳐 당초 7천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역 상공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광주시는 예상 사업비가 5,754억 원으로 1,200억 이상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현대차의 경우 지분율엔 변동이 없지만 투자 금액 면에선 각각 100억 원 안팎이 감소했습니다. 투자 유치 주관사인 3.1회계법인이 실사를 통해 투자 효율성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정됐다며 공장 건설 부지도 당초 19만 평에서 소폭 축소됐습니다. 이로 인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겠냐는 우려에 대해 광주시는 고용 인원이나 연간 10만 대 생산 능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사업 성공을 자신했습니다. 이렇게 이용석 조정을 한 광주시장입니다. 것은 그야말로 지속 가능성과 수익성과 확장성을 높이기 위한 거다. 보다 알차게 사업 규모가 바람직하게 조정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20여 개 지역 기업들은 투자 조건이나 수익 배분에 특히 관심을 보였고 일부는 투자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양진석 자동차 회사의 부품 발전을 전문업체 위해서 대표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이 있습니다. 광주시는 올 상반기 합작법인 설립을 목표로 5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투자자 모집에 나섭니다. 다만 합작법인이 비상장으로 출발하는 만큼 시민주주 공모 방식의 개인 투자는 법에 저촉될 수가 있어서 일단 법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자 모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완성차 공장 설립을 위한 합작법인에 광주은행이 첫 투자자로 참여합니다. 광주은행은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이 사업성과 지속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100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의향서를 광주시에 전달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은행의 참여가 다른 투자자 모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 한국전력이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인규 나주시장, 김종갑 한전사장은 어제 재정 지원과 인재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한전공대 설립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미래 에너지 신산업 시장을 선점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한전공대가 개교하는 2022년부터 10년 동안 매년 각각 100억 원씩 총 2천억 원을 지원하고 나주시는 연구소와 클러스터 부지를 각각 40만 제곱미터씩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대법원 승소 확정 이후 일본 전범기업들에게 강제노역 책임을 묻는 추가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우선 54명의 피해자가 일본 전범기업 9곳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장에 기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강제노역 피해자 원고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원고들이 한 명 한 명씩 일어나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이 당했던 비참한 사연들을 설명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일제에 끌려가 강제 노역을 해야 했던 고 이밀택 씨의 아들의 목소리에는 한이 서려 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신혼 때 임태훈 고 이밀택 씨 아버님이 아들입니다. 징용을 시험에 나가셨고 또한 현재 지금 고령이 돼가지고 집 나이로 98세입니다. 생존에 꼭 손해배상이 유지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 전범기업의 어거지와
한국 정부의 무관심에 좌절해 손해배상 소송을 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근로종신대 할머니들의 승소 확정을 보면서 힘을 다시 냈습니다. 그 귀폐증, 이자한 고 석탄과 이봉상 씨 아들입니다. 결핵에 걸려서 한 20년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43년 전에 잡고 오셨습니다.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이 모집한 광주 전남 지역 소송인 537명 가운데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아직 남아있는 사례 위주로 우선 54명의 원고가 추가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피고가 되는 전범 기업은 총 9곳으로 미쓰비시 광업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쓰비시 중공업 12명, 스미토모 석탄광업 8명 등입니다. 오늘 이국건 소송은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무엇보다도 대표입니다.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이 전범 기업이 자초한 것입니다. 시민모임은 1차 소송을 우선 진행한다며 준비가 되는 대로 2차, 3차 소송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기자회견장에는 교도통신과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사 기자들이 대거 참석해 소송에 큰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민주노총이 산재요양을 신청한 엠코 테크놀로지 노동자를 사측이 징계하려 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했습니다. 금속노조 광주 전남지부 엠코지회는 산업재해를 신청한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추가 자료로 작업 장면을 촬영했는데 회사 측이 노조 지회장과 해당 노동자를 징계하려 한다며 징계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사측은 해당 노동자의 촬영 행위는 보안 위반이라며 정당한 징계 사유라고 반박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고3 무상교육 등 현암 사업 추진을 위해서 2,800억여 원대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모든 중고등학교에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50억 원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무상교육에는 68억 원을 반영하는 등 기존 본 예산에서 2,800여 원이 늘어난 2조 4,300억 원을 추경 예산안을 광주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광주시의회 심의를 거쳐서 다음 달 17일 확정됩니다. 광주시가 구직 청년 교통비 지원 신청을 연장 접수합니다. 참여 대상은 광주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가운데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반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원이면 신청할 수 있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3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가 배부됩니다. 신청은 5월 10일까지 상무지구 우체국 보험회관에 있는 한페이시스에 현장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아시아나 항공을 재벌 대기업에게 매각하기보다 국민기업으로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 지역 정책연구기관인 위민연구원은 공적 자금이 투입된 아시아나 항공을 대기업에게 매각하는 것은 재벌을 위한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며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위민연구원은 아시아나 항공을 국민주 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민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 23도, 여수 20도 등으로 어제보다 5도에서 9도가량 높겠습니다. 어젯밤까지 내린 비로 대기 중의 습도가 높아 일부 내륙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습니다. 남해 서부 먼바다엔 바람이 강하게 불어 물결이 1.5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광주 지방 현재 기온은 12도입니다. 이상으로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아이 키우는데 남자 여자가 어딨나? 육아휴직 잘 갔다 와. 유치원 끝날 시간이잖아. 걱정 말고 가. 잠깐만요. 아이들 지나가게 제가 비켜드릴게요. 당신의 배려가 아이를 키우는 힘이 됩니다. 내 아이란 마음으로 함께하면 어떨까요? 공익광고협의회.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하남공단을 비롯한 광주 시내 산단의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 대부분은 작업복을 집으로 가져가서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세탁시설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 가족 건강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위한 작업복 세탁소를 만들어달라는 그런 건의들이 잇따랐고, 이용섭 현 시장도 이 후보 시절에 관련 공약도 하고 했지만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1년이 넘도록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립을 위한 실태조사 예산 4천만 원이 전액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또 삭감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또 일부가 다시 편성되었다고는 합니다. 당초 왜 삭감이 됐는지 그 이유 들어보고요. 또 이 작업복 세탁소가 왜 필요한지 관련한 이야기도 곁들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과의 인터뷰, 그리고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자동차 부품사 비정규직 지회 정준현 회장과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간호사들 사이에 이 태움이 한참 논란이 됐었고요. 또 IT 업체의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또 문제가 계속되고 있기도 하고 사회가 요동을 칩니다. 노동절을 맞아서 시민단체인 직장갑질 1구에서는 직장갑질 사례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직장 내 갑질의 유형과 실태, 그리고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직접 듣겠습니다. 직장갑질 119의 박점규 운영위원과의 인터뷰가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우와, 통돼지 바비큐! 역시 우리 사장님이 최고! 즐거운 야유회 체육대회, 최고의 맛으로 즐거움을 더하다.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알뜰한 가격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062-351-7711.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피곤해. 오늘 술 약속했어요? 이거 농부가 짠 엉겅 퀴즈 꼭 챙겨가세요. 농부가 짠 엉겅 퀴즈? 술 마시기 전에 미리미리 아셨죠? 역시 당신뿐이야. 음주 전후에 장수식품 농부가 짠 엉겅 퀴즈. 과립과 차도 있어요. 검색창에 장수식품.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같은 웅천, 다른 세상. 웅천의 절대적 위에서 만나는 최고급 테라스 하우스, 골드클래스 테라스 힐. 이제 웅천을 내려다보며 사십시오. 행복 위에 지은 집, 여수웅천 골드클래스 테라스 힐. 4월 오픈 061-802-1600 골드디움. 동선동에 광주 0.1%만을 위한 MVG 저택이 옵니다. 호텔식 인테리어와 프리미엄 조식 서비스를 갖춘 럭셔리 라이프의 완성. 프레스티지 펜트하우스 동선동 남양휴튼 MVG 062-385-8988 남양건설 MVG그룹. 도시의 풍경을 바꾸는 제1풍경체. 이제 광주 북구의 풍경을 바꿉니다. 새로운 중심에서 만나는 1556세대 프리미엄 대단지 제1풍경체 센트럴파크. 광주의 변화는 풍경체로부터. 5월 오픈 예정. 1899-2195 제1건설. 어제 비가 오면서 남부지방은 무척 쌀쌀했는데요. 오늘 한낮의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 12도에서 시작해서 최고 기온이 22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한 봄 날씨 보이겠고,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늘에 구름이 가득한데요. 오늘 아침까지 남해안에는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광주는 오후에 구름이 거치겠습니다. 공기 질도 좋아서 광주와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 종일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이어서 현재 교통 상황입니다. 서성로 서석교에서 문화 전당역 방향 가장자리 차로 막고 공사 중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무대로 서광주 세무서 입구에서 운천 사거리로 신호대기 2번 이상 필요하고, 서암대로 경신여고 사거리에서 동은 고가도로로
정체 중입니다. 금남로 임동 오거리에서 유동 사거리로 혼잡하고 중앙로 금남 근린공원 사거리에서 중앙대교 방향으로 차간거리 좁게 이동 중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 잡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정은솔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간 8시 15분 40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던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용역 예산이 지난주에 다시 확보가 됐다고 합니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작업복 세탁소의 타당성 조사 용역에 필요한 예산 일부를 되살리기로 잠정 합의한 것인데요. 광주광역시의회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 연결해서 그 과정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MBC 시선집중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보람과 성취로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도 저기 즐거운 또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네. 지금 예산 관련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 작업복 세탁소 관련한 용역 예산이 당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4천만 원 전액이 삭감이 됐었거든요. 네네. 네, 어떤 이유로 그때 삭감을 하신 거죠? 노동하신 분들에 대한 복지 정말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는 예산심의에 있어서 우리 시가 보유하게 될 13개나 되는 산단으로 확대될 경우에 이에 따른 경상경비가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최선의 방법을 찾자는 취지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하남 산단 한 곳에만 이게 집중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좀 더 14개 지역으로 근데 또 확산이 됐을 때 예산도 더 많이 들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경상경비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사실 저희 의회로서는 염려가 됐던 부분이죠. 네. 그런데 다시 살아났거든요. 2천만 원. 살아나게 된 그런 이유는 어떤 겁니까? 지난 우리 시가 행정기구 개편으로 노동협력관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로 이관되면서 빚어졌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는 사업장 확장에 따른 경상경비 재정적 부담을 염려했지만은 집행부에서 영역 결과를 가지고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자고 해서 최소한의 용역비만 반영시킨 것입니다. 네, 4천만 원을 냈는데 2천만 원 절반이 지금 다시 살아나고 절반은 삭감된 형태인데 2천만 원 가지고 충분히 용역이 가능할까요? 그렇죠. 주무부서의 노동협력관실에서 불필요한 사업장 실태조사 등은 생략을 하고 꼭 필요한 용역비로 2천만 원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된 사항입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또 의원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느끼실 텐데 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필요하다는 분들이 노동자들은 많은데 위원장님은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예산 투입 때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우리 노동자 그 복지에 그리고 노동자분들에게도 더 실익이 크다는 그런 차원에서 더 숙고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세탁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시작할 때 좀 제대로 써보고 잘 써보자. 그렇죠. 그리고 확실히 만들기 위해서 예산의 꼼꼼함이 필요해서 처음에 삭감했다가 2천만 원만 다시 회복을 시킨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에서는 광주시에서 당초에 이 용역 하기 위해서 4천만 원을 의회에 신청을 하면서 제시했던 어떤 여러 가지 보고 내용들이 좀 많이 미비했다라는 지적이 있던데 현장에서 직접 검토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그것은 제가 볼 때 1월 달에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노동협력관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로 이관되면서 빚어진 문제라고 하거든요. 네. 업무가 이관되면서 업무의 전문성이 약간 없어서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광주시 집행부의 의지도 좀 있어 보이던가요? 그렇죠. 네. 집행부에서는 우리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하려는 상당히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네. 오늘 본회의에서 이 안건이 의회 본회의를 좀 통과해야지 이것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임위의 협의가 있었고 예결위를 통과했으므로 아마 무난하게 통과되리라고 봅니다. 네.
이 작업복 세탁소가 이야기되는 가장 큰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노동자들의 복지를 좀 더 확대해 보자는 측면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렇죠. 네네. 네, 특히 시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어떻습니까? 네네. 내일이 또 노동절이고 그러는데요. 이 노동자들의 복지를 좀 확대시키기 위해서 시 차원에서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도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번 그 용역 과정에 최종 보고와 중간 보고 그리고 최초 보고부터 꼼꼼하게 참여를 해서 용역 실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네. 또 집행부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 좀 그런 면밀한 협의를 통해서 노동자들이 원하는 그런 작업복 세탁소가 좀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의회 김익조 행정자치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하남 산단을 비롯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유해물질과 분진 그리고 중금속에 노출된 작업복을 집에서 가족들 빨래와 함께 세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익주 위원장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이번에는 노동자들의 입장을 좀 구체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자동차 부품사 비정규직 지회 정준현 회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진곡산단에서 지금 일을 하시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예,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께서 산단에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하남 산단하고 옆에 진곡 산단에서 한 1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실제로 이 작업복을 입고 매일 일하시죠, 우리 회장님도? 예. 네. 그런데 이 작업복 자체가 여러 가지 또 분진이나 물질들이 붙기 때문에 이것을 집에서 가족 빨래와 함께 빠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 가족 건강에도. 그래서 지금 작업복 세탁소를 건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일괄 처리하면 어떠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회장님의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예, 공장이라는 데가 아무래도 아무리 깨끗하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분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쇳가루나 기름때는 기본이고 일부 이제 노동자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화학물질을 접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런 유해한 공정들에서 이제 나오는 각종 유해 물질들이 작업복에 묻기 마련인데 무엇보다 좀 가족들의 건강이 되죠. 건강이 걱정이 되는데 바쁜 생활에서 매번 이제 가족도 빨래하고 재빨래를 좀 따로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네. 네, 1년에 또 작업복은 2벌밖에 못 받는 실정이고 대부분의 사업장이 이제 그 정도로 작업복을 지급받을 건데 여러 가지 좀 걱정이 많습니다. 네, 1년에 한 2벌 정도 작업복을 가지고 지급받아서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하신다면 거의 빨래를 매일 해야 되겠네요. 매일까지는 못해도 뭐 일주일에 한 2번 이상은 해야죠.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 유해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가족 빨래와 함께 되는 부분에 대한 걱정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작업복에 붙은 먼지들 굉장히 인체에 유해한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당연히 유해하죠. 그래서 아이들 아토피 등 피부염이라든가 호흡기 질환도 걱정이 되고, 네. 저희 공장은 용접은 안 합니다만 이제 용접하는 사업장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용접이나 유해한 물질을 많이 다루는 일을 하는 사업장은 아마 더 걱정이 되겠죠. 네. 저희 그 작가랑 사전에 전화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일본의 사례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가 여기서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뭐 한국에서는 그 농기계 업체로 알려진 구보타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이 회사에 2005년에 이 회사에 다니던 노동자의 아내가 성면으로 인한 중피종으로 사망했고 또 그 일에 앞서 이제 성면을 취급하던 조선소에서 일하던 노동자들 아내 3명이 같은 이제 악성 중피종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일본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성면 사용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중피종은 성면에 단기간 소량만 노출돼도 걸릴 수 있는 치명적인 병인데요. 원인을 살펴봤더니 이들 노동자 가족의 사망이 모두 남편의 작업복에 부착되어 있던 이제 성면을 들이마신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회사도 이를 인정했던 사건인데요. 작업복에 부착된 성면이 이제 빨래 등으로 날아가면서 이제 들이마시게 된 거죠.
가족들옷과 노동자의 작업복을 이제 함께 빠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는 문제의 작업복을 입고 퇴근하거나 집에 가져가는 것마저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다소 극단적인 사례이긴 합니다만 네. 빨래 문제가 그만큼 중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가족들의 건강과 노동자의 건강에 대해서. 네, 회장님의 이야기 들으니까 정말 이 산업장에서 입는 옷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그 이용섭 시장도 후보 시절에 이런 작업복 세탁소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 그 부분이 추진돼 있지 않고 최근에 이 용역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초 그 돈 용역 비용으로 4천만 원이 의회에 지금 상정이 올라갔다가 전액 삭감되고 다시 2천만 원도 줄어들었던 경우가 발생했는데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노동자로서 현장에서 이 작업복 세탁소의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시는 분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실 것 같습니다. 예. 내부 사정이 있었겠죠. 영세한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이라든가 그 가족들의 건강권을 확보한다 차원에서 그나마 삭감되긴 했지만 그래도 타당성 조사 사업의 예산이 좀 책정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조사 사업 잘 돼서 세탁소 설치 사업이 꼭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빨리 하루아침에 설치할 수는 없지만 좀 서둘러서 빨리 설치되는 것이 그만큼 노동자분들께서 원하시는 바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기 시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좀 신속하게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내일이 또 노동절인데 이 광주시 또는 어떤 그 정책적으로 또 중앙 정부까지 아울러서 이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섬세한 정책 집행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제 경험이기도 한데요. 공단에는 식당도 휴게실도 따로 없는 열악한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점심도 그 인근 식당에서 같이 먹게 되는데 점심 먹고 쉴 데가 없어서 도로변에 박스 깔고 앉아 있거나 누워서 쉬는 그 노동자들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네. 그것도 이제 봄, 여름 비가 안 온 날 얘기고 남성 노동자들이나 이제 가능한 얘기죠. 소규모 영세 사업장들이 이제 몰려 있는 곳곳에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엔 좀 따뜻하게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그런 작지만 그런 노동자 쉼터들이 설치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에 쉴 데가 없어서 이제 도로변 가로수 밑에 누워본 적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 심정 모르죠.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산단의 주변에 이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많아요. 네. 그런 외국인 이주 노동자 사업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데 아직도 이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 사업주로부터 폭력을 당하거나 심지어 이제 제가 아는 경우인데 손가락 잘렸는데 이제 산업재해 처리도 안 하고 퇴직도 안 주고 내쫓는 그 비인간적인 일 그런 사건도 주변에 많거든요. 네. 그런 우리 사회 일부분으로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이제 3대 업종에서 하지 않는 일들에 종사하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우리 사회에서 포용하는 함께 일하는 제 주변의 동료로서 그 사람들을 위한 사업들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특히 쉼터를 만드는 거랑 그런 부분들은 좀 정책적인 고민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의지만 있으면 바로 또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동자 세탁소 문제, 그다음에 쉼터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하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또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어떤 인권이랄지 처우에 관한 부분도 좀 고민하는 그런 또 노동절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자동차 부품사 비정규직 지회 정준현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뭐해? 괜찮은 직업학교 찾고 있어. 아직 호남 직업 전문 학교를 몰라? 99년부터 13년 연속 우수훈련기관. 우리 쪽 공동훈련기관으로 재직자 향상 교육도 한대. 오, 역시 정보통인데. 하나 더. 지금 호남에선 국비교육생을 모집 중이래. 우와.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릿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첨단의 중심 특권을 누리는 오피스텔
첨단 트레비엔 H시티. 지하철 2호선 예정의 미래가치와 첨단 3지구 개발 호재를 품은 복층형 랜드마크 오피스텔. 첨단 트레비엔 H시티. 4월 오픈. 383-3535. 한국자산신탁 SM 삼원기업. 무등산 아이파크 이후 광주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아이파크. 더 높아진 기대만큼 더 빛나는 가치로 광주 화정의 화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파크로 빛나는 광주의 화려한 변화. 광주 화정 아이파크. 5월 오픈 예정. 문의 062-351-7701. HDC 현대산업개발.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nes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직장 갑질 119라는 시민단체가 노동자를 앞두고 올해 1월 1일부터 100일간 제보된 15가지 이 갑질, 15대 갑질 40개 사례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직장 내 갑질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한번 들어보고요. 시행을 앞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개선 방안이 될 수 있을지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직장 갑질 119 박점구 운영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먼저 이 직장 갑질이라는 정의부터 한번 내려볼까요? 네, 그 작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그 국회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그 국회를 통과했는데 근로기준법에 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직장 내 권력을 이용해서 부하 직원을 괴롭히는 행위다. 이게 직장 갑질입니다. 네. 결국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서 부하 직원을 괴롭히는 행위 이렇게 좀 짧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 유형들이 굉장히 다양할 것 같고 또 이번에 또 40개, 40개의 사례도 발표를 하셨는데 그 실태와 유형을 좀 살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100일 동안 들어온 걸 찬찬히 이제 검토를 해봤어요. 네. 근데 보니까 조금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어쨌든 입사에서부터 퇴사까지 뭔가 이게 달라진 게 없어서 저희가 사례를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 입사할 때는 어떤 갑질을 당하냐면 네. 취업 사기를 당합니다. 정규직이라는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는데 실제로는 계약직이에요. 그래서 네. 이거 다르지 않냐 이러니까 형식만 이런 거다. 2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 정규직 되는 거다. 그랬는데 2년이 지나기 전에 원래 계약직이었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죠. 네. 또 신입사원에게 갑질이 집중됐는데요. 네. 저희 제보 중에서는 상사가 PPT 발표를 하면서 신입사원에게 네가 보조를 해라 이러면서 PPT 넘기는 거 실수 한 번에 손가락 하나씩 자른다. 사실은 농담 반 이렇게 얘기했는데 신입사원 입장에서 이게 농담으로 들리겠어요? 네. 근데 그 신입사원에게 또 그 똑같은 상사가 뭐라 그랬냐면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니까 네가 일어서지 말라고 했지 내가 한 번 더 1시간 동안 일어서는지 지켜본다 이렇게 말을 해서 신입사원이 겁에 질려서 출근하기가 두려울 정도였다고 하고요. 네. 폭언, 욕설, 모욕 이런 거는 일상적이고요. 네. 그 술자리 회식 갑질도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상사가 불러내서 억지로 회식을 갔는데 술값을 덤탱이 지우고 또 신앙 때문에 술 안 먹는다는 여직원들에게 그 자기 상사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는 거죠. 네. 안 따르겠다 그랬더니 팔을 채고 거의 협박하고 목덜미를 잡고 이런 제보가 저희들에게 집중됐는데 특히 또 그 육아맘이라고 하나요? 직장맘이라고 네네. 하는 엄마들의 서글픈 사연도 많았습니다. 엄마들 애가 막 아파가지고 토하고 열이 40도까지 올라서 네. 오늘 휴가를 좀 쓰면 안 되겠냐 이랬더니 당장 출근하라고 지금 할 일이 많다고 네. 너 때문에 왜 나까지 욕을 먹어야 되냐 임신한 직원도 잘 다니는데 당신이 왜 회사에 피해를 주냐 이러면서 윽박지르고 사유서를 쓰게 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 직장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갑질이 퇴사까지 이어졌어요. 퇴사까지. 공황 장애를 입어서 병원 치료를 받아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래서 권고사직을 써달라 이랬는데 네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거 아니냐. 사실은 사장님이 실업급여 주는 것도 아닌데 네. 그러면서 실업급여를 못 받게 했다는. 그래서 저희 마지막으로 그 사례 중에 하나를 네. 읽어드리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밤에 자는 것이 싫습니다. 자고 나면 또 출근하고 상사 얼굴을 봐야 하니까요. 네. 힘들게 취직했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국은 직장 생활을 즐겁게 해야 되는데 이 갑질로 인해서 직장 생활 자체가 힘들고 고난의 연속이 된다면은 삶의 질도 떨어지고 굉장히 안 좋은 우리 노동자들의 어떤 삶의 질의 악화를 지금 불러오는 게 이런 갑질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제보들을 들으셨을 텐데 좀 정말 충격적이다. 지금 이야기해 주신 부분들도 굉장히 뭐 문제가 많은 부분이지만 정말 충격적이다 이런 사례가 있으면은 좀 이야기를 해 주시겠어요? 글쎄요, 뭐 언론에 나온 거는 조현민 물컵 갑질 사건이나 양진호 회장 부하 뭐 상수 폭행 사건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와서 청취자들 보시기에는 그런 사건만 갑질이고 나머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저희 작년에 온 제보 중에서요 상당히 저희가 충격받았던 건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에게 자기 몸을 튼튼하게 만들려고 개인 헬스 트레이너를 시켰고 헬스 트레이너를 시키다가 이게 좀 몸을 좀 풀고 싶으니까 그 부하 직원들에게 마사지를 1시간에 헬스 트레이너 시키고 30분은 마사지를 시키는 일과시간에 이런 일을 한 것이 저희한테 제보돼서 저희가 이것도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또 하나는 한 전자회사가 직원들에게 건강에 좋다면서 일주일에 2번씩 마라톤을 시킨 겁니다. 평일 저녁, 토요일 새벽에. 그래서 전국에 있는 마라톤 대회를 4대 마라톤 대회를 가게 하고. 그래서 이 제보자는 저희한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마라톤만 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제보를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알려서 잘 해결을 했던 사건들입니다. 결국은 이 직장 내에서 끊임없이 또 뭐 상사라는 이유만으로 밑에 부하 직원들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뭐 개인적인 일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면은 정말 직장 생활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그런데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지금 법의 개정안이 또 공포가 됐고 시행도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뭐 처벌 규정이 좀 들어있지 않아서 뭐 실효성이 없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지금 법이 많이 좀 부족하고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일단은 첫 번째 가해자에 대한 즉 갑질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가해자가 만약 갑질을 했다, 그럼 저희는 그거를 대표이사에게 제보를 합니다. 그럼 대표이사가 뭐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갑질을 확인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고 그리고 조사 결과가 나왔으면 가해자를 징계하고 피해자를 뭐 예를 들면 휴가를 보낸다거나 이렇게 이제 이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처벌 조항은 어떤 게 있냐면 신고했다고 불이익을 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처벌 조항이 있는데 최초의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대표이사의 갑질을 대표이사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노동부 매뉴얼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뭐 이사회를 구성해서 뭐 감사와 이사가 같이 뭐 대표이사의 갑질을 조사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누가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는 첫 번째 문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시행해 가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더 느껴질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대표이사의 갑질은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이 법이 시행되는 게 7월 16일인데 사례를 모아서 노동부에 바로 신고를 해서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서 대표이사의 갑질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 법이 시행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통해서 그동안은 이게 위법이 아니지만 앞으로는 위법한 행위다 갑질이 이런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선할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법을 시행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신다는 말씀이시고요. 우리 사회의 갑질 이렇게 법까지 만들면서 이 갑질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봤는데요. 사실 우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고통을 주는 행위는 외국에는 없겠습니까? 근데 이제 한국에서 유독 심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실 직장이 굉장히 민주화되다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비정규직이 많아지고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갑질이 옛날에는 대표이사만 했다면 지금은 정규직이 비정규직에게 무슨 대리가 파견 차원에게 이렇게 이제 갑질이 확대되는 비정규직 여성 청년들에게 갑질이 집중되고 있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한국 특유의 군사주의 문화, 나이주의, 권위주의, 남성중심주의, 유교주의, 특히의 반말 문화 이런 것들이 섞여서 갑질이 상당히 독특한 한국적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갑질에 맞설 노동조합이 중요한데 한국 노동조합 가입률이 10%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노동조합 가입률이 낮고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요인 때문에 한국이 훨씬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문제점 지적을 그 이유에 대해서 좀 해주셨는데 이런 문화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또 이 직장 내에서 서로를 존중해주는 어떤 사회적인 문화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직장들이 어떤 문화를 좀 도입하고 어떤 인식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 시행을 계기로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정의롱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무슨 불법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다 처벌받지 않습니까? 네. 동영상 돌려보는 것도 다 처벌받는 것처럼 지금 상사가 함부로 모욕 주고 네가 그걸 머리하고 달고 다니는 거야 이런 말 자체가 위법한 행위가 된다는 것을 인식의 전환이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폭력이 얼굴과 머리에 맞은 이런 폭력의 기억도 끔찍하지만 이 폭언과 모욕, 멸시나 따돌림 때문에 영혼과 가슴에 남는 상처도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끔찍하다는 것. 이걸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건 상사 입장에서 보면 회사의 대표 입장에서 보면 갑질당하는 직원이 회사에서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결국은 존중받는 일터가 돼야 회사의 발전에도 회사의 생산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인식의 전환, 전 근대적인 직장 문화로는 회사의 발전도 기여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직장갑질 119의 박점규 운영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국제 뉴스로 보는 우리 사회의 모습,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첫 만남에 국내외 관심이 굉장히 집중이 됐었는데요. 해외 언론들의 반응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독일의 타게스피겔이 지난 26일자 보도를 통해서 이번 북러 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이 전술적 성과를 얻은 결과물이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전술적이라는 말은 이 문맥에서는 상징적이라는 말하고 유사한데요. 네.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뭐 많이들 보도가 됩니다만 이 신문에 또 분석이기도 한데, 네. 예를 들어서 평양 상인들의 경우에 갑 한 대 사용료를 낼 수 있을 만큼의 매출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 신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필품 외에는 그 시민들이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매체가 전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이런 경제적 압박 상황에서 이루어진 건데. 그런 차원의 목적이 이번 정상회담의 목적이었다면은,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면은 실패했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반면에 중국과 미국을 상대로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면 성공적이었다는 거죠. 경제적으로는 좀 실패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성공적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인 원조는 일단 러시아를 통해서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다만 미국을 상대로 하고 있는 전술적 기싸움 차원에서 보자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겐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러시아도 역시 현재 그 남북 관계 그리고 한반도 평화 문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네. 극동 지역을 개발해야 한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이 막힌 한반도 동맥이 반드시 뚫려야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이 그 러시아의 인식입니다. 따라서 경제 효과, 경제적인 차원의 한반도 문제 접근은 러시아의 기본적인 한반도 관련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러시아는 현실적으로 이 남쪽과의 관계가 사실은 북쪽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죠. 네. 현시 특히 러시아 스스로 참여하고 있는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이게 이제 지금 뭐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대놓고 북한을 원조 지원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이제 그런 방안을 밝힌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타게스 슈피겔은 이번 북러 정상회담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을 향해서 완전히 비핵화라는 최대의 압박 정책을 거두지 않으면은 다른 곳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뭐 전달한 거는 맞지만은 그래도 그런 것들이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좋지만은 평양의 시장 상인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이번 북러 정상회담이 사실상 큰 성과가 없는 회담이었다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인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 독일의 다른 언론도 역시 마찬가지 평가를 내놨는데요. 네. 프랑크푸르트 알게메ine 사이퉁지가 이제 26일 보도에서
러시아는 이번 회담으로 한반도 분쟁에서 자신들 역시 주도적인 이 참여 세력이라는 점을 공인받은 성과는 있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이번 회담은 큰 성과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결국 비핵화 문제가 핵심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일이 대부분 제한돼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프랑스 언론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리베라시옹이라고 하는 유력지인데 이번 그 북러 정상회담이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한국학센터의 아스몰로프 소장의 말을 인용을 해서 행동 여지가 너무 좁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기대할 만한 큰 결과가 없다 이렇게 이 회담의 의미를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이번 회담으로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미국보다 더 신뢰할 파트너로 나설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성과지만 네. 러시아도 한반도 기장 완화가 돼야 실질적인 경제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다른 정상회담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일본 아베 총리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일본에서 네. 이와 관련해서 좀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평가가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굴욕적 외교다 뭐 이런 평가도 나왔는데 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27일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요. 이번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이 굴욕적인 아부 외교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이 신문은 논평을 통해서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달라붙기 외교를 펼쳤다 이렇게 총평을 했습니다. 네. 그 특히 그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의 그 생일 축하에까지 얼굴을 내밀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부인을 통해서 차를 선물한 것은 네. 조공 외교로까지 비춰진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상당히 비판적으로 썼네요 기사를. 그렇죠. 네. 그 특히 다음 달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국빈 방문한다고 그렇게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번 방미가 필요했냐 이런 지적을 또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통상 그 미국이 그 통상 관계에서 이제 계속 일본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을 자주 만나서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이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역시 우려가 적중했다 이렇게 이 신문이 총평을 했습니다. 네. 홍콩의 또 한 언론이 최근 그 기사를 보면 한국 젊은층의 소비 패턴을 지금 분석을 해놨는데 더 이상 치열하게 사는 것을 그만둔 세대다라는 그런 평가를 했다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이거는 이제 홍콩의 동방일보가 22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한국이 이제 주당 법정 근로 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시키면서 네. 근무 시간 단축과 여가 시간 증가로 여가 활동비 소비가 늘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보통 소비가 늘어나면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를 흔히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 보도는 다른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의 현재 경제 상황은 이 젊은 세대의 소비 패턴을 바꾸고 있다라고 하면서 장기간의 저축을 목표로 하는 그런 시대에서 작은 사치품이나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곳에 돈을 써버리는 그러니까 저축이 불가능한 삶의 시대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네, 소비가 늘어나지만 좋은 의미만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네요. 네, 그렇죠. 이런 그 소비 패턴을 설명하는 예로 되게 적절한 표현이 하나가 나오는데 네. 하루 종일 바나나 하나 먹고 버티다가 저녁에 결국 참지 못하고 스시를 사 먹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면은 예쁜 접시를 하나 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건 비용을 다 써버리는 일, 뭐 이런 소비 패턴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네. 긍정적으로 본다면 소비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위로와 선물을 준다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그만큼 청년층의 희망이 줄어든다는 의미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소비는 주로 먹는 것, 외식에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네. 돈과 시간이 없어서 여행을 가지 못하는 것을 늦은 밤에 친구들하고 술집에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푸는 추세다 이렇게 이 신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에 노동 환경 개선,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서 젊은 세대를 위한 제도적 노력이 있어 왔는데 네. 한국 젊은 세대에서는 대기업 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한국의 높은 실업률도 여기에 기인하는 점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개선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또 실업률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청년 실업 문제도 그렇지만 또 노년층에서 느끼고 있는 삶의 질에 대한 불안감 역시 있다 이런 지적을 한 언론도 또 있었습니다. 네. 그 태국의 방콕 포스트라는 신문인데 22일 보도에서 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한 한국은 기업 전략부터 정보 정책의 근간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노인 빈곤층의 비율이 2015년 기준으로 39%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 신문에 따르면은 자손들에게 부양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신문 역시 근본적인 문제를 그 인류 지향적인 가치관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 그 실업 문제가 대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선호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신문 역시 출산율 감소 같은 그런 문제도 정부에서 육아 수당 등을 지급을 하고 있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는 인류 학교와 직업 획득을 위한 사교육 비용 이런 그 양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출산율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외국 언론들이 좀 날카롭게 우리 한국 사회의 모순과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고 있네요. 네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4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낮부터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광주의 한낮의 기온 22도로 어제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낮 기온이 22도에 달하면서 약간 덥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가량으로 크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 17 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 농도 16 마이크로그램으로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고 종일 대기질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따뜻하겠고 오후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교통 상황입니다. 우치로 중흥삼거리에서 북구청 사거리 방향 효동초 목간지점 2차로 막고 도로 포장 공사 중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진대로 기아자동차 사거리에서 상무주공 사거리로 신호대기 2번 이상 필요하고 현재로 풍암저수지에서 마제우체국 사거리로 혼잡해서 신호대기 3번 이상 필요합니다. 여유 가지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 잡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정은솔이었습니다.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릿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프리미엄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오직 4월 한 달간 최저 5,130만 원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프리미엄 SUV를 누릴 절호의 기회. 집 그랜드 체로키.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내가 원하는 대로 설계하고 짓는 도심 속의 명품 전원주택 단지. 수안 썬밸리 에코타운. 수안의 인프라를 다 누리고 교육도 자연도 준비된 명품 전원주택 단지. 수안 썬밸리 에코타운. 4월 오픈. 1577-4941. 주식회사 유인 상동. 무등산 아이파크 이후 광주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아이파크. 더 높아진 기대만큼 더 빛나는 가치로 광주 화정의 화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파크로 빛나는 광주의 화려한 변화. 광주 화정 아이파크. 5월 오픈 예정. 문의 062-351-7701. HDC 현대산업개발. 김성환 감독님, 요즘 건설 현장 떨어짐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던데요? 높고 위험한 곳에서 일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 사다리를 잘 설치하고 안전대를 제대로 걸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모동 보호구 착용도 잊지 말고요. 네, 안전이 최우선이죠. 불량 발판, 불량 난간 아웃, 불량 사다리 아웃. 작업 발판, 안전 난간 세이브. 안전은 권리입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가 함께합니다. 4월 30일 황동현의 시선집중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한순간 모든 게 변했죠. 그대의 미소를 온종일 지울 수 없네요. 미쳤나봐요. 눈치도 없이 가슴 뛰고 숨이 막혀와요. 그대 얼굴만 세상 모두 다 아름답고 행복하게 보여. 눈을 감아도 꿈속에서도 오직 그댈 사랑하니까. 그댈 사랑해요 하이하이. 고마워요 하이하이. 아파했던 기억들은 바이바이. 웃어봐요 하이하이. 눈을 봐요 하이하이. 이제부터 행복하게 서로 기도해요. 나 기도해요. 우리 둘만을 위해.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아이 키우는데 남자 여자가 어딨나? 육아휴직 잘 갔다 와. 유치원 끝날 시간이잖아. 걱정 말고 가. 잠깐만요. 아이들 지나가게 제가 비켜드릴게요. 당신의 배려가 아이를 키우는 힘이 됩니다. 내 아이란 마음으로 함께하면 어떨까요? 공익광고협의회.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우리 고장 광주. 우리가 자란 만큼 광주도 더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을 이 한 장의 카드에 담았습니다. 광주 상생카드. 사용자 혜택은 더 많이. 지역 상권과 경제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광주 상생카드. 맛집에서도 카페에서도 문화생활까지. 이제 광주 어디에서든 광주 상생카드로 광주 사랑을 표현하세요. 당신의 따뜻한 소비가 함께 사는 광주를 만듭니다. 광주광역시.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가대표 바텐더 최주원이라고 합니다. 바텐더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그 한 잔을 내어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좀 매력적인 직업입니다. 처음에는 손님으로 갔다가 우연찮게 시작한 직업이고요. 올해 딱 29, 10년 차입니다. 항상 웃고 뭔가 정말 이 직업이 좋아서 하는구나. 네, 현재는 세계 랭킹 이제 7위까지는 경험을 해봤는데 이제는 세계 1위를 목표로 열심히 나아가보는 중입니다. 6시간에서 7시간 정도씩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목표를 잡고 직접 실행에 옮길 것.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결국 성공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우주정보를 위하여 건배! 광주 MBC가 청년들의 우주 정복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도 청출어람. 이 캠페인은 글로벌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합니다.
E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